안녕하세요. 한양학원 과학강사 강준영입니다. 오늘은 25년 1차 4월 검정고시 과학 부분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그려진 내용은 수소 연료전지의 구조인데요. 여기에서 물어보고 싶은 건 수소와 함께 어떤 기체가 반응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간략하게 해당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명을 해보면 가해져 있던 수소에서 전자 하나가 빠지게 되면 수소 양이온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때 외부에서 공급된 산소가 수소 원자에게 전자를 공급해주고 결과적으로 물의 형성함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수소와 함께 반응에 참여해야 할 전자는 산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열기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보통 열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동안 많이 물어봤던 건 에너지 효율이었죠. 에너지 효율은 고열원에서 얼마만큼의 일을 했는가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요. 해당 문제는 난이도를 조금 낮추어서 저열원으로 방출된 열에너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요걸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고열원, 즉 높은 에너지를 제공을 해도 모두 1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1로 사용되고 1로 사용되지 못한 것들은 저열원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제시한 100줄의 열 에너지에서 25줄만큼의 일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저열원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는 총 75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전자기 유도에 관련된 실험입니다. 전자기 유도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 코일과 자석 사이의 거리 변화가 필수적이죠. 이 이유는 전자기 유도라는 현상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석에서 나온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항상 코일과 자석 사이의 거리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검류계의 바늘이 움직인다라는 건 전자기 유도 현상을 통해서 유도 전류가 발생했다라는 뜻이므로 기역, 니은, 디귿 보기에서 자석과 코일 사이의 거리가 변화하고 있는 선지를 찾으면 됩니다. 따라서 코일 속에 자석을 넣을 때, 코일 속에서 자석을 뺄 때, 그리고 코일과 자석이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그동안의 기출처럼 어렵게 나왔더라면 방향 또는 세기를 물어볼 수 있을 텐데요. 방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리가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에 대한 거리 변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극이 다가오는가, 어떤 극이 멀어지는가에 대한 자석의 극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코일이 어떤 방향으로 감겨 있는가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세기 역시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코일에 감긴 횟수, 자석의 속도, 그리고 자석의 세기를 통해서 유도 전류의 세기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역학적 시스템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림은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매 순간마다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수직 방향 운동 또는 연직 방향 운동과 수평 방향 운동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진행하게 되고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수평 방향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건 수평 속도가 언제나 늘 일정하다라는 건데요.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 중에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서 수평 방향 운동에 영향을 주는 건 이 바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느냐. 수평으로 도달한 거리가 영향을 받겠죠. 이 거리는 어떤 거에 비례하냐면 처음에 얼마만큼의 속도로 던졌는지 수평 방향 속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단위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우리 위치만 대강 설명해 볼게요. B의 위치는 시작점으로부터 18까지에 도달했으므로 이 친구는 18의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A 같은 경우에는 6의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6만큼 이동했다라고 얘기해 볼게요. 그럼 수평으로 도달한 거리는 수평 방향의 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결국에 18대 6, 요거 B고 요거 A거든요. 18대 6이라는 거리의 비율은 곧 누구의 비율과 같을 거냐면 속도의 비율과 동일하겠죠? 서로 약분을 하게 되면 3대 1, 즉 정답은 B가 A의 3배인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에너지의 수송 과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기에너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건 바로 손실 전력이죠. 저희는 손실 전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총 4개를 배웠을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손실 전력이라는 건 전류의 제곱과 저항의 곱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전류, I라는 기호를 쓰죠. 전류를 감소시키거나 혹은 저항, 기호로는 R이 되겠죠. 저항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중 저항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또다시 3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선의 구성 물질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선의 주성분은 구리인데요. 구리보다 저항이 작은 물질은 은입니다. 근데 은이 구리보다 비싸죠. 그래서 가능은 하지만 실제화시키지는 않고요. 전선의 두께를 굵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료가 많이 들고 높은 곳에 걸어놓기에는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역시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전선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요. 전선의 길이를 줄이게 되면 여름이나 겨울철에 전선의 수축과 팽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래에 제시된 모든 3가지 방법은 가능은 하지만 실생활에서 사용은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전류를 감소시키는 방법인데요. 전류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어떤 개념을 사용을 하냐면 전력이 일정한 그럴 경우에는 전압과 전류가 반비례하다라는 관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 문제에 적용할 수 있냐면요.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잖아요. 여기에서 송전 전압을 높였으니까요. 이 친구에게 N을 곱해 볼게요. 하지만 전력이라는 친구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전압에 곱해진 N을 전류에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결국에 전압을 높이는, 즉 승합을 시키게 되면 전류의 세기는 이 친구가 높아진 비율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1번 혹은 2번에서 선택지를 고르셔야 하고요. 손실 전력이라는 친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N으로 나눠졌으니까 손실 전력은 N제곱으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똑같이 손실 전력도 감소할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은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충격량에 관련된 문제예요. 저희가 충격량을 배울 때에는 공식을 하나 배웠었는데요. 충격량이라는 친구는 힘과 시간을 곱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힘과 시간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해야 할 방법은 충격량이라는 친구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사실이고요.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운동량을 계산하실 때 필요한 게 질량과 속도잖아요. 여기 당연히 나와 있고요. 다만 속도라는 친구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부호 유의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기준을 두었을 때 충돌하기 이전에는 플러스 2m/s의 속도를 가지게 되고요. 충돌 후에는 마이너스 1m/s의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의 각각 운동량을 계산해 보면 충돌 전에는 질량 곱하기 속도인 2kg/m/s, 방향은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부호 생략하시면 안 되고요. 충돌 후에는 마이너스 1kg/ms라는 운동량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친구를 변화량을 계산을 해보면 단위는 잠시 생략할게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2를 제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3. 원래는 kg/ms이지만 문제에선 충격량을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3 뉴턴세크라고 단위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 부호 생략하고 숫자와 단위만 볼게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은 산성물질과 염기성 물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BTB 지시약은요, 산성일 때 노란색, 중성일 때 초록색, 염기성일 때 파란색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4가지 제시된 물질에서 H2SO4, 산성물질인 1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기율표의 일부인데요. 주기율표는 모질리의 주기율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모질리의 주기율표는 양성자의 개수를 원자 번호로 해서 가장 작은 1번부터 가장 큰 순서로 계속 나열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규칙에 의해서 가로줄과 세로줄이 배열이 되게 되는데요. 가로줄은 저희가 주기라고 하고요. 전자껍질 수를 의미합니다. 세로줄은 족이라고 해서 원자가 전자수를 의미합니다. 바로 문제에 들어가 보면 A와 B는 같은 가로줄에 위치했기 때문에 같은 주기라고 할 수 있고요. 족은 원자가 전자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는데 B가 A보다 뒤쪽에 있기 때문에 A와 B는 원자가 전자수가 달라야 합니다.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원자 번호는 뒤쪽에 있는 B가 A보다 크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 분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냈대요. 이 친구들은 산소라는 비금속과 수소라는 비금속의 결합에 참여한 거기 때문에 공유결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공유결합이나 이온결합에 관계없이 화학결합이라는 친구들은 가장 바깥쪽의 전자배치가 18쪽 원소의 전자배치, 즉 듀엣 규칙이나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응에 참여해서 완결된 물 분자에서 산소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전자들은 옥텟 규칙에 따라서 8개가 될 겁니다. 다음 9번은 신소재 중에서 자석과 연관된 초전도체를 의미합니다. 초전도체라는 걸 알 수 있을 단서는요, 특정 온도 또는 임계 온도라고도 할 수 있죠. 임계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전기 저항이 0이 되게 되면 특별한 효과가 생기게 되는데요. 마이스너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 마이스너 효과라는 건 주변의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자기부상 열차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부상 열차 이외에도 MRI, 자기 공명 장치, 병원에 있는 거죠. 자기 공명 장치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전기 저항이 0이 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전력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초전도 케이블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이러한 조건을 통해서 답은 4번 초전도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약간 생소한 문제죠. 보통 금속의 이온과 금속의 원자에서 산화환원에 출제가 되게 되면 보통 화학 반응식을 가지고 산화된 물질과 환원된 물질을 물어보게 되는데요. 이번 시험에는 화학식보다는 그림을 통해서 문제를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은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었습니다. 금속의 이온화 경향은 금속이 얼마나 잘 이온화가 되었는지, 전자를 잘 잃었는지, 다른 얘기로 얼마나 잘 산화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주석, 납, 수소, 구리, 수은, 은, 백금, 금 순서인데요. 문제에 제시된 아연과 구리 중에서 아연 쪽이 산화가 더 잘 되는, 다시 얘기해서 금속을 잘 잃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온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구리에게 본인이 이온화가 되면서 전자 두 개를 공유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용에게는 아연 이온이 생성이 되고요. 전자를 받은 구리 이가 양이온이 구리로 환원되게 돼요.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환원되는 것은 Cu2 플러스 2번이 되겠죠. 12번은 중화 반응에 대한 문제입니다.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수용액을 중화시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중화 반응에서 기억을 해야 될 건 알자이온 반응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산염기 정의에서 산은 수용액을 형성할 때 H+를 내놓는 친구고요. 염기는 수용액을 형성할 때 OH-를 내놓는 물질입니다. 이러한 산과 염기가 만나게 되면 산이 방출하는 수소 이온과 염기가 방출하는 수산화 이온이 1대1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이 형성이 되고요. 이 과정에서 중화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뜻은 열과 함께 나오는 물이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뜻이고요. 물이 많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물을 구성하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수가 당연히 많아야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4가지 물질을 주고 이 특성에 맞는 친구를 찾게 되는데요.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 단위체를 아미노산으로 사용하는 건 3번 단백질이 되겠죠. 그럼 살짝 아쉬우니까요. 1번, 2번, 4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질이라는 친구는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친구는 세포막의 주 성분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체온을 유지하는 데에도 사용이 되게 됩니다. 핵산은
DNA와 RNA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뉴클레오타이드 라는 단위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 RNA는 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탄수화물은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모두 포도당이라는 단위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친구의 특징은 가장 먼저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분해되어 만들어진 포도당은 가장 먼저 인체 기능에 사용되는 주 에너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질은 세포의 소기관에 대한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요. 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한다. 다른 얘기로 중추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다. 방금 했죠? 유전 정보는 DNA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DNA를 포함하는 건 당연히 1번 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살짝 아쉬우니까요. 같이 한번 볼게요. B에 표시된 리보솜이라는 친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핵에서 전사되어 나온 RNA를 가지고 번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질에 떠돌고 있는 아미노산을 펩타이드화 시켜서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C에 표기된 수포체는요, B로 표기된 라이보솜에서,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다른 기관으로 전달시켜주는 운송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D로 표지된 세포막은 세포의 구조를 유지함과 동시에 세포 안팎의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1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효소의 작용을 나타낸 모형이라고 합니다. 효소의 특징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효소의 특징은 항상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제가 적어드리는 거 모두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효소의 특징은 단백질의 주성분이라는 겁니다. 단백질이라는 건 고유의 구조를 갖게 되고요. 고유의 구조를 가지니까 고유의 기능을 갖게 돼요. 그럼 이 기능에 의해서 이 친구는 기질 특이성이라는 걸 갖게 되는데요. 기질 특이성이라는 건 하나의 효소가 특정한 반응물과만 결합을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기질 특이성과 동시에 이 친구의 구조가 비교적 오래 유지되는 편이어서 구조는 반응 전, 후가 유지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가 유지가 되면 기능이 유지가 되고 이를 통해서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효소가 이렇게 반응시켜줄 때 어떻게 반응을 시켜주냐?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인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키게 되는데요. 이 친구는 곧 처음에 반응되는 반응 속도를 조절하게 돼요. 그래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킨다까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물질대사를 촉진한다. 물질대사라는 친구는 생체 내의 화학 반응이면서 에너지의 출입이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효소의 도움을 받습니다. 1번 맞는 거니까 답이 될 수는 없고요. 특정한 반응물에만 작용한다. 고유의 구조와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기질 특이성을 갖게 됩니다. 반응물 후에 생성물과 분리되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하겠죠. 맞는 얘기고요. 반응이 끝난 효소의 구조는 반응 전과
동일하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은 DNA에서 RNA로 전사되는 과정인데요. DNA가 복제가 되던 DNA에서 RNA로 전사가 되던 상관없이 항상 따르는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상보적 결합이라는 거예요. 상보적 결합은 생명 중심 원리, 복제와 전사의 과정에서 모두 성립되는 규칙인데요. 아데닌은 타이민과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함께 결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DNA에는 존재하지만 RNA에는 존재하지 않는 친구가 있죠? 바로 유라실이고요. 타이민 대신에 RNA로 전사가 될 때에는 유라실을 사용해주면 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풀 때에는 RNA가 과연 둘 중에 어떤 가닥으로부터 전사되었는지를 찾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렇다면 상보적 결합의 규칙에 의해서 아데닌이 오기 위해선 아데닌과 결합에 참여하는 타이민이 체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RNA는 DNA의 두 가닥 중에 타이민으로 시작되는 가닥에서 전사가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자리에 있는 사이토신은 구아닌과 상보적인 결합을 하기 때문에 기억의 자리에는 구아닌, 즉 3번의 정답이 와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7번은 종다양성에 대한 이야기죠. 저희가 종다양성을 판단을 할 때에는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특정 생태계에 첫 번째, 얼마나 많은 종의 풍부한 정도, 그리고 존재하는 종이 얼마나 균일하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가지역은요, 5개, 나지역은 3개, 다지역도 4개, 라지역은 5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종 풍부도가 좋지 않은 나와 라는 종다양성이 좋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 똑같이 5종이 존재하고 있는 가와 라를 비교를 해봤을 때 가는 A 쪽에 치우쳐져 있다라는 거와는 다르게 라는 모두 다 1대1 대1 대1 대1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은 생물 용어가 조금 중요한데요. 생태계를 판단을 할 때에는 집단적인 단위에서 개체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개체라는 건 한 마리, 한 명처럼 독립되어 존재하고 있는 한 생명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생물들이 모이게 되면 개체군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개체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건 이 개체군은 한 종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족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죠. 사람이라는 개체군이고요. 우리 집에 애완동물이 있다면 사람과 강아지 혹은 고양이 등의 다른 종의 동물도 있기 때문에 집에는 개체군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개체군이 여럿이 모이게 되면 군집이 되고요. 군집은 다양한 개체군들의 집합이에요. 그럼 집에 존재하는 사람 개체군과 강아지 개체군이 집에 모이게 되면 다양한 군집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종의 개체들로 이루어진 무리를 개체군이라고 얘기하고요. 여러 생물종, 여러 개체군을 군집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은 생태계 평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건 요 먹이 그물인데요. 한번 천천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이 사슬을 확인을 할 때에는 가장 먼저
들어가는 화살표는 없고 나오는 화살표만 존재하는 생산자를 찾아야 합니다. 생산자는요, 스스로 영양분을 만드는 친구예요. 광합성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녹색 식물 또는 남세균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풀은요, 광합성을 하는 식물이니까요, 생산자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태양의 흡수 스펙트럼과 방전관을 이용하여 얻은 스펙트럼을 나타냈대요. 방전관이라는 건 어떤 스펙트럼이냐면 방출 스펙트럼이죠. 그리고 태양은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태양은 수소와 헬륨을 포함하냐? 라고 얘기했을 때 수소에 표지된 선과 헬륨에 표지된 선을 그대로 옮기면 태양에 나오죠. 그래서 태양은 수소와 헬륨을 포함하고 있고요. 헬륨 스펙트럼을 방전관을 통해서 관측했기 때문에 방출선이 나타나야 하고요. 태양의 대기에는 수소와 헬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맞다고 할 수 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도 자주 나오는 문제죠. 특히 이 북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잘 읽어주시면 돼요. 암석이니까 직권, 물이니까 수권,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니까 B가 되겠죠. 22번은 태풍인데요. 태풍은 기상현상이죠. 이런 기상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물이 증발하고 또 연결돼서 떨어지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이 현상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태양에너지입니다. 지진은요, 지구 내부에 축적되어 있던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각의 약 한 틈을 뚫고 단기간에 많이 올라오는 걸 지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억에 영향을 주는 건 태양에너지, 지진은 지구 내부 에너지여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은요, 판 구조론에 관련된 문제죠. 자, 하나하나 명칭을 보도록 할게요. A는 지각, B는 멘틀인데요. 유동성이 없는 고체 멘틀이고요. 이 두 개가 합쳐진 C는요, 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암석권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그리고 D는요, 유동성이 있지만 고체인 멘틀이고요. 연약하죠. 연약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판을 가리키는 건 지각과 유동성이 없는 고체 멘틀의 합인 3번 C가 되겠습니다. 24번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으로 나타내는 발생한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대기 대순환의 변화나 과잉 방목과 과잉 벌목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2번 사막화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나오는 다른 기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엘니뇨와 라니냐는요, 모두 무역풍에 관련된 친구입니다. 엘니뇨는요, 무역풍이 약화되어서 나타나고요. 라니냐는 무역풍이 강화되어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은 엘니뇨와 라니냐 기간에 홍수 또는 가뭄, 산불 등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화산활동은 아까 봤던 지진과 연관이 되어 있죠. 이 친구도 응축된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약한 틈을 뚫고 방출이 되는데요. 방출이 될 때 마그마가 나와서 용암 형태로 흐르는 그런 것까지 작용하면 화산활동이 됩니다. 마지막 25번인데요. 보통 지질시대라고 얘기하면 삼엽충, 갑주어, 공룡
암모나이트, 매머드, 화폐석 등등의 생물, 동물 위주로 흔한 것들로 예시를 들었다면 이번 시험에서는 속시식물과 양치식물이라는 다소 생소한 보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양치식물의 종류 하나를 알고 있어요. 가끔 먹습니다. 고사리죠. 이 고사리는 삼엽충이 존재했던 고생대에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요거는 알아두시면 편한데요. 이 고사리들이 땅속에 묻혀서 고온과 고압의 환경에서 변형이 된 게 바로 석탄이에요. 그래서 고생대에는 석탄기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삼엽충이 존재했을 때 출현하고 번성까지 했던 식물은 양치식물, 즉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부터 25번까지 이번 시험 풀이 영상을 한번 같이 봤는데요. 다소 지난 시험들보다는 생소한 보기와 함께 난이도가 비교적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 앞으로도 난이도가 어렵게 출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험에서는 조금 더 꼼꼼하고 세부적인 내용들도 함께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한영학원 과학강사 강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